곽상준 신한금융투자의 강북센터 지점장님 그리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숫자를 보고 미국 물가를 미친 물가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젯밤에 아니 미친 물가 보고 나서 우리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러니까. 네. 다 그렇죠 뭐. 네. 어젯밤에 공포예요. 네. 난 내가 좋아졌어. 네? 뭐죠? 네? 누가 좋아졌다고요? 정순아 씨 노래 아닙니까? 공포의 외인. 소방차 좀 예능도 좀 같이 하셔야 되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네,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정신이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네. 그래서 물가 보면서도 높게 그랬었죠. 나올 거라고는 했어도 9%대 9.1까지는 정말 아예 예상치 없던 숫자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언제부턴가 저희가 소비자 물가지수 0.1, 0.2 막 올라가는 거 가지고 저게 좀 더 낮을 이 소수점 자리까지도 보면서 막 이렇게 전 국민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다 봤을 거겠죠. 그렇죠. 요즘 축구는 안 봐도 그거는 볼 정도로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참 그랬습니다. 좀 어제 그리고 9점이 사실 1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9.0568입니다. 정확하게는. 정확하신 또 제 숫자를 또 찾아봤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9.0468이 됐으면 9.0이에요. 사실은. 0점 그러니까 0.006 차이인 거죠. 사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진짜. 네, 9.0이라는 느낌이 또 다른데. 그렇죠, 다르죠. 예. 왜냐하면 9.0을 썼던 애널리스트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9.0까지는. 9.1이 없었지. 반올림에서 그게 될 줄이야. 네. 그분한테 상 줘야 되나요? 외사의 모 증권사가 썼었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 나왔던 얘기들은 너무나 잘 하실 테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죽네 사네 싶어가지고 소수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이제 거기다가 갑자기 또 페드와치에서는 금리 올리는 거 가지고 거의 뭐 생각도 안 했던 100bp가 갑자기 또 확 올라가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 봤었을 때 야 우리도 우리지만 걔들도 좀 다 같이 크레이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저는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마이크가 돌아온 처음부터 다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네, 제 팀장님. 네. 그러니까 페드와치는 날라리 지표죠. 페드와치는 그렇게 크게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좀 스쳐 지나갈 필요가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적일 때 지금 또 나온 인물이 백악관 대변인이에요. 네. 그때 인플레이션 본격화되기 전에도 한 번 나와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랠리를 뽑았어요. 인플레 랠리를 뽑았는데 이번에도 전날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 높다. 그러나 지난 일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가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지지 않는데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미국 시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은 높게 나왔구나. 그런데 지난 날이야 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우리한테 딱 심어줬냐면 피크아웃이야. 네. 피크아웃 확실해. 더 높을 수는 없다. 네, 피크아웃이다. 근데 이제 우리 논리적으로 봐도 이성적으로 봐도 6월 달에 유가가 110달러였고 지금 100달러 깨졌으니 뭐 당연히 좀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던 참에 백악관 대변인이 그 얘기해줘서 그거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올라온 거 보니까 시장이 실제로는 덜 놀란 거죠. 페드워치만 1% 거의 그리고 페드워치 1% 올릴 때는 전 캐나다 금리가 상당히 영향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캐나다가 1% 올리면 근데 캐나다는 조금 뒤늦었던 거죠. 이제 2.5%가 된 거니까 뒤늦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올린 거고 그걸 보고 났더니 깜짝 놀라서 전염이 되어서 심리들이 그렇게 된 건데 어제는 그렇다 치고 이제 오늘부터가 정말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육이나 요거 정도 빼고는 거의 상당히 큰 폭으로 모든 판을 펴보니까 모두가 파란색이에요. 다 떨어지고 있고 뭐 유가도 뭐 추가로 떨어져 있고 금값도 뭐 1,700불 깨지는 상황 아니냐 할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 미국 시장은 현재 분위기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빠지면 좀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일주일이 중요한데 저는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준 인사들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75pR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지난번처럼 6월달처럼 미안한데 75p 말고 조금 높은 것도 가능하겠어 이 얘기하면 제 생각은 실제로 FOMC 금리 결정되길 때까지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금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9월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을 구가할 것이냐 아니면 9월 달 가서 안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S&P로 3,800이더라고요. 네. 근데 전저점이 3,660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빠진다고 해도 140포인트가 남았잖아요. 전저점까지. 4%좀 남은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놀란 게 그러니까 찌라시를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드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숫자만 바꿔서 잠깐 장중에 냈었거든요. 10.2%라고. 그 정도의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로 이제 시장이 소위 말하는 좀 막장에 가까워진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변동성이 커져서 전저점을 안 깨고 가면 이거를 두 분이 보시기에는 진짜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바닥의 가치를 뭐 밸류에이션 거 빼고 그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됐다라는 신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런 찌라시가 그저께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찌라시가 나온 근거가 그거라면서요. 1974년 그때 가장 피크를 쳤었을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3%. 네. 네. 거기에 그런 견조 보면서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베꼈는지 모르겠는데. 찌라시의 배경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통화해봐. 네. 만드신 분은 통화했는데 뭐라 하십니까? 네. 못 알아들었어요. 네. 영어로 해서. 혹시 딱 미국 사람이 아닐 건도 있어요? 모릅니다. 네. 예, 그건 모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가지고 아까 말씀 정교하게 만든 이런 정교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게 왜 그 전날 나오죠? 그거 이제 뭔가 이걸 또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그렇겠죠, 가지. 당연히. 예. 근데 이걸 봐서 그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저희가 찌라시로 넘기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했으면 이제 심리가 강한 시장. 근데 그것까지도 눈길이 가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도 한번 눈을 던져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좀 심리가 날카롭다는 거에 반증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더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저점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것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2차전이 남았지 않습니까? 2차전은 기업 실적 발표. 네. 여기가 이제 1차전은 그거 같아요. 보니까 지금 매크로 지표 가지고 유동성 회수한다, 뭐 금리 올린다 가지고 이제 하면서 내려올 때 이제 두 번째 한 4월 달부터 5월 달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는 경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깨졌고. 네. 그럼 이제 매크로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대부분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실물에서 가서 그러면 그래 이제 과연 어느 쪽에 변화가 나오는 것이냐라는 쪽에서 실적 이제 체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보통 지금 팩트셋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올해 이번 2분기에도 한 4.8% 증가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 1분기 때도 한 4.1% 증가로 했는데 결국에 뚜껑 열어보니까 9점 몇 프로가 올라서 이거 또 너무 보수적으로 봤네. 그랬는데 네. 이번에도 과연 그렇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나오는 지표 대표적으로 기업 재고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네. 쭉쭉쭉 늘어나는 거. 그렇죠. 그것과 어제 나왔던 그러니까 어제도 다들 그것만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CPI만 신경을 쓰는데 베이지북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네. 네.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베이직 보면서? 근데 베이지북은 네. 되게 후행적이에요. 네. 되게 후행적이에요. 베이지북에 있는 경기 판단이 사실 원래는 되게 후행적입니다. 후행적인 것 자체가 그런 멘트를 했거든요. 네. 그게 더 저는 기분이 나쁘던데요. 네. 그 내용들 자체도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가 벌써 5개 주 지역에서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문구라든가 그런 거 벌써 쓰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좀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과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요게 또 변동성의 휘마리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포화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에 시장이 많이 빠졌고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도 많이 내려와서 네. 이제는 오히려 어제 저녁에 이제 그 물가 나오고 100bp 그냥 올려라. 올려서 그리고 실적도 차라리 좀 깨져라. 그러면 그래야 이제 연준이 좀 완화적으로 더 무섭게는 안 하지 않겠냐. 근데 엊그저께 그 발언했던 분이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go and stop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금리 올렸다가 경기 나쁘다고 다시 금리 내려주고 70년대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70년대에서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할 거면 그냥 쭉 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인 즉슨 아마도 75비 그냥 하는 거를 뉘앙스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부터 일주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9.1%는 원래 알고 있었으면 그 태도를 유지할 것이고 네. 예상 지난 6월 달처럼 깜짝 놀랐어. 블랙아웃 기간에 깜짝 놀라니까 더들리를 보내가지고 금리 더 올릴 수 있다고 뉘앙스를 줬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일주일은 이제 아직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니까 자기네가 직접 얘기를 하겠죠. 9.1이 자기가 예상했던 게 아니라면 놀래면서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말했던 일관성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니까 좀 시장 충격을 받는데 저는 그 점에서 이제 눈에 띄는 금리물이 하나가 생겼어요. 네. 3개월. 3개월이 너무 안 올라오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1.6 막 그러는 거예요. 1.6, 1.7.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번에 75p 금리 올리면 금리가 2.5가 되는데 콜이 2.5인데 얘 왜 1.6, 1.7에서 놀고 있어? 이랬는데 이게 이제 2.3을 향해서 파죽지세로 올라옵니다. 당연히 금리 올릴 때면 2.5를 맞춰지겠죠. 근데 100bp가 오르면 그럼 얼마일까요? 2.75예요. 네. 그럼 심각하죠. 왜? 그렇죠. 10년물 금리하고 금리 차이가 없는데 이건 저는 10년, 2년물 잡고 그 금리 역전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걸려요. 제가 보기에는 2년물로 수신하는 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3개월물은 다르죠. 은행 입장에서. 민간 은행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3개월물은 그냥 수신물이에요. 근데 수신물과 대출물이 역전되면 은행이 왜 장사를 합니까? 역마진인데.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겠지만 그러나 3개월은 수신금리가 바로 튄 거를 얘기한 거고 고객이 우리한테 6개월 이상 돈을 맡기면 3개월물 이상의 금리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롤오버를 하는 3개월짜리 롤오버에도 기준금리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거 맞춰주면 바로 역마진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가공할 수준의 민간 쪽에서의 신용 회수가 생기겠죠. 시간 만기 되는 거 안 빌려줘. 그냥 다 회수. 그러면 연준 긴축하지 민간은 긴축하지 그럼 진짜 민간의 소용돌이를 빠지는 거라서 여기서 100bp를 올린다는 굉장히 엄청난 그러면 진짜 10년물 금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밀어 올리든가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안 그러면 민간은행이 100bp 가만히 올리면은 10년물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약간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은행에서 돈을 흡수하면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은 경기를 부러뜨려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입장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시나리오의 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연준이 얘기한 경기를 조금 손해 보고라도 했던 얘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 좋아. 고용 봐. 고용 너무 좋잖아. 이 그다음에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실업률 봐. 실업률 좋잖아. 3.6%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 완전 고용이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밀어붙일 수 있어지. 침체가 왔는데 괜찮아. 밀어붙일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연주 못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리고 100bp를 올리고 나면 야 이게 그 다음에 나중에 너무 빨리 수습해야 되는 상황? 연말이 오기도 전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패드워치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것은 시장 심리가 그만큼 쫄아 있고 겁을 많이 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장이 되게 쫄아 있는데 오늘 사실 3시에 미국 그 TSMC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2분기도.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그래서 잠깐 뜬 이유가 그거라 저는 사실은 보고요. 물론 다시 옵션 때문에 우선주 오르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리고 가이던스를 안 줬는데 콜하는 중간에 줬는데 가이던스가 엄청 좋아요. 또 그렇죠. 7, 8, 9월이 하반기 얘기했죠. 7, 8, 9월 세 달치도 너무 좋고 7, 8, 9월이 컨센보다 한 9%좀 좋고요. 매출이. 마진은 더 좋고 당연히. 그리고 올해 연간 전체 매출 성장률을 30% 중반을 줬거든요. 원래 지금 컨센 20% 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물론 이제 TSMC 시장 끝나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TSM 주가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이게 이제 오늘 과연 미국의 ADR에 반영이 될 거냐를 보면 사람들이 실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약간 걱정은 뭐냐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도 어떨 수도 있을 것 같냐면 3분기가 끝일 거야 라고 또 할까 봐. 왜냐면 1분기 계속 그랬거든요. 1분기 잘 내면 2분기가 끝일 거야. 2분기 이게 지금 계속 연속이 되고 있어서 사실 TSMC가 좋다는 뜻은 수요가 좋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가이던스를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문을 안 받았으면 가이던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 TSMC는 계속 좋다고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1년 픽스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1년 실적이 이미 나온 회사예요. 이번에 근데 가동률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뭘 했냐면은 캐펙스는 줄이고 근데
근데 우리 가격은 또 올릴 거라고 그리고 막 되게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 걱정 좋은데 걱정이 해석이 오늘 주가를 딱 보는데 3분기 알았어 3분기 좋은데 그럼 4Q는 이럴까 봐. 그래서 오늘 만약에 TSMC가 반응을 못하면 이거는 완전히 꺾이는 시그널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응을 못하면 이게 드디어 반도체를 사야 되는 시그널인 건지 어떻게 해석하실 것 같으세요? 해석. 결과는 그렇다 치고. 근데 이게 지금 TSMC가 꺾이는 게 실적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네. 처음에 꺾이면서 대만 증시랑 같이 추락하기 시작했던 게 외국인들 325억 달러 그냥 쏟아붓다 보니까 거기서 꺾이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 좋은데 왜 빠져? 외국인들 계속 팔다 보니까 공매도까지 결합돼서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 뭔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TSMC는 참고로 반도체주 중에 제일 덜 빠졌어요. 그나마. 그럼 그랬습니다. 그나마. 제일 뭐 엔비디아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덜 빠지긴 했거든요. 그나마 이 체력이 되니까 이 정도였지 않나 싶은데 그거 다 몸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주가가.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래 올해 연간 끝 뭐 내년에 뭐 7월인가까지는 뭐 거의 다 픽스가 돼 있다면서요. 좋대요. 하여튼 좋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솔직히 파운드리 지금 여기서 아무리 그러니까 이번에 데이터 나온 거 봐도 IT 데이터 나온 거 봐도 깜짝 놀란 게 PC 출하량 보니까 상반기 15% 줄었다면서요.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많이 줄은 겁니다. 이렇게 줄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에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TSMC마저도 그러면 IT 업황이 이렇게 됐었을 때 내년에 픽스된 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자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땡겨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걸.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거 가지고 봤을 때 저희 뭐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가 먼저 꼬꾸라져 있다 보니까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과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주가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꼬꾸라지면 이거를 뭐 바잉 찬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꼬꾸라지는 거를 지켜보는 게 더 맞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가 더 주가에 이런 상황에서는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직 남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지점장님 혹시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TSMC도 뭐 실적 대비 주가 보면 말이 안 되고 삼성전자도 말이 안 돼. 삼성전자는 이미 말이 안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이번에 2분기 실적도 나왔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내년도 아무리 설명하면 뭐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뭐냐면 비트그로스 내년도에 줄어든다. 비트그로스 줄어들면 가격이 더 오른다. 실적이 생각보다 안 준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 그러니까 이제 논리의 영역이 아닌 거고 지금 영역은 뭐냐면 빨리 현금 확보해야 되겠어. 팔 수 있는 것부터 팔아. 그러니까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지. 전 세계 글로벌 중에 제일 잘 팔리는 주식 중에 가격도 별로 안 떨어지면서 다 받아주는 게 삼성전자인데 일부러라도 숏을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 갖고 있는 애들이 와서 외국인 애들이 와서 일부러라도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애들 돈 없어서 난리인데 모두 팔겠다고 난리인데 그럼 전화는 저거 빠지면 무조건 빠지겠네. 그러면 숏이나 쳐야 되겠다. 공매도 치러 가자.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러는 것 같고. 근데, 실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를 완화시켜 줄 건 뭐냐면 결국은 큰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결정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일주일이 파란의 일주일이 될 것이냐 해소의 일주일이 될 것이냐 되게 중요하고 재미난 일주일이 펼쳐질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연준이 앞으로 뭐 소위 말하는 우리 박정윤 박사님이 자빅베베 맨날 이래서 자빅베베 자이언트 빅 베이비 스텝 그래서 자빅베베 그래서 75, 55, 25, 25 할 거냐 이게 지금 고정된 틀이거든요. 시장은 이거 소화했다고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는 소화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막 30%씩 빠지고 그랬던 건데 근데 이게 틀어지면 6월 달에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거 2달 전에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게 결정이 됐다. 50bp, 50bp, 25bp, 25bp 이렇게 되면서 근데 갑자기 거기서 라파엘 볼스팅 여는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생각에는 3% 정도가 적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꿈에 불타서 맞아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세게 안 올릴 거야 이러면서 5월 달에 랠리를 뽑으면서 그 장 중반 5월 달에 그 하락했던 걸 다 만회하면서 끝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다 6월 달 75bp 하고 이거 뭐야? 당했네. 이러면서 6월 달에 또 파란 회장이 펼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겨우 그 파란을 통해서 우리가 75, 50, 25, 25를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0이 나왔다. 그럼 또 파란이 한번 또 이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은 이제 실적이란 것만 남은 거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점장님, 각도기님은 그게 아니라 아직도 매크로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래 거죠. 이번 일주일이 그게 아주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정말 우리한테 평화를 가져다주는 일주일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지옥문이 열리는 파란의 일주일이 될 것이냐가 이번 일주일에 연준 총재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학습이 될 것이다. 파란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도님 보시기에 파란 열렸다. 그때 파란 나라죠? 빨간 나라든 파란 나라든 열렸다. 열렸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만약에 진짜 100pp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침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망쳐야 되나요, 저희 그때 되면? 실적은 안 나쁠 텐데 기업들의 실적은 그 정도 일단은 수준으로. TSMC가 일단 시작은 좋게 시작해서 너무 당연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시장 빠지는 것만큼은 실적은 안 나빠질 테니까 한번 두들겨 맞고 숨고르기가 되고 우리가 너무 두들겨 팼나? 이런 고민을 하겠죠. 한번 두들겨는 패겠죠. 근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 시장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 어떻게 할 거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좀 나쁘게 해석을 해본다면 독일 국채금리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쪽의 국채금리의 격차가 어쩔 수 없이 쫙쫙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콜금리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미국의 한계 기업들은 또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 사실은 주식시장 조정받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뭐 한 번 얻어맞으면 되죠. 한 번 얻어맞으면 되고 한 번 얻어맞 우리가 뭐 지금 한두 달 얻어맞은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얻어맞아 이러면 되는데 신용 문제로 불거지게 되면 이건 조금 사태가 좀 심각해지죠. 은행주들도 굉장히 골 때려지는데 이미 은행주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은 50주 신저예요. 지금 오늘 JP모건 실적 나오는데 주가 빠질 것 같아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제 느낌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념진념물은 조금 거리가 있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경기가 침체에 빠질 거야 라지만 3개월 10년 역전은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야 부동산 그 대출된 거 다 걷어와 야 만기되는 거 다 걷어와 롤오버 없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마진이 별로 안 남게 되니까. 그래서 조달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구조적으로 민간 쪽에서의 그 긴축이 시작되는 거라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다라고 생각해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지금 나쁜 쪽으로 한번 쫙 훑어봤고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도 잘 안 오는 제 고객들은 천사분들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잘 안 해요. 전화를 잘 안 하는데 정말 좋은데요? 네, 전화가 이제 와요. 걱정이 되는 거죠. 경기가 침체가 온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겁을 들였으니까 위로를 드리려고 한 말은 아니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와서 복귀를 해보면 3,300포인트에서는 이거 높은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높은가? 했는데 지금 따져보면 위험이 컸던 시기였고 지금 1,000포인트가 받은 2,300 이 상황은 저는 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위기예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상황이죠. 하방도 열려있지만 상방도 같이 열려있는 시장이거든요. 3,000대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지수로만 환산 안 된다는 거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작년도에 100조 넘게 IPO했던 기업들이 지수에는 굉장히 큰 악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PER이 100배 막 이렇게 나와요. 80배, 100배. 카카오뱅크가 지금 14조예요. 근데 영업이익 2,500억 나와요. 다른 은행 분기에 2조씩 찍어요. 근데 카카오뱅크 가격이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둘 중에 하나지. 4, 5년 있다가 얘네가 실적이 기존 은행처럼 올라가든가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든가.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럼 얘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건데? 그렇게 떨어지면 지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50포인트, 100포인트 뭉개는 거는 가능한 일일걸요. 얘네가 50포인트, 100포인트는 뭉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의미가 없는데 제가 요즘에 그래서 하도 웃기는 주식이 생겨가지고 웃긴 말로 우리 드립을 쳐요. 한화는 화나지.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는 진짜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는 야구도 하나고 주식도 하나지. 하나가 지금 겁나 싸긴 해요. 싸기는. 아니죠. 이건 싸다는 표현 비슷하거나 그럴 거야 아마. 싸다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는 주식이지. 왜냐하면 시가총액 1조 7천억인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3조 나왔어요. 이게 비슷할 거예요. 그다음에 순이익이 2조 1천억 나왔어요. 올해는 좀 줄겠지만. 올해 줄죠. 올해 줍니다. 올해 줍니다. 줄는데 제가 보니까 대략 1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천억 넘게 나왔고 한 2천억대 나왔으니까 뭐 한 1조 가까이 찍을 것 같아요.
그래도 1조 7천억이야. 한화는 화나지. 이게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쪼개서 보셔야 되는데 되게 웃긴데 한쪽은 지수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얘네들 때문에 지수는 빠질 수 있어. 근데 이쪽을 돌아보면 넉마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야. 넉마들이. 근데 저한테는 이게 2002년도에 대자뷰. 우리 김민수 대표님 아실 텐데 2002년도에 이랬다니까요. 2002년도에 넉마들이 굴러다녔어요. 그 태평양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아모레, 롯데제과, 롯데칠성, 포스코, 포항제철이었죠 그때는. SK. SK 막 8,000원 이랬어요. 네. SK 그 전에는 8,000원 믿어지십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때 그 주식들이 10배, 100배가 터졌거든요. 한 2007년까지. 그러니까 한쪽은 그런 시대가 재현됐고 놀랍게 한쪽은 여전히 비싸고 이게 같이 물과 기름이 아니 불과 물이 같이 섞여 있는 게 지금 코스피 시장이다. 이렇게 봐서 되게 재미난 시장인 것 같습니다. 파란 기에 싼 주식 사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까요? 구독자분들한테. 네? 파란이 오면 싸 보이는 싸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주식을 사서 기다려보자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제가? 단순히 밸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밸류보다 여러 번 죽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실적을 갖고 있는 밸류가 있으면서 우상향 실적이 실적이 우상향하는 주식. 파란이 났을 때 사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건 항상 좋죠. 항상 이번에도 정답이죠. 특히 좋다. 파란이 나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어디나 통하는 얘기인데요. 아니 그래도 대표님이 다른 얘기 해주실 것 같아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파란의 기준이나 파란의 여파가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도 주식을 해봐야 비중 그게 20-30%대 왔다 갔다밖에 못하는 이유가 한국 시장은 되게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고요. 어떤 때 그러냐면은 이렇게 저점 찍을 때 또 이제 극점이 나올 때가 상당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에서 보면서 수차례 경험하다 보니까 솔직히 아마 좀 밸류 좀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거의 다 각도기 점장님처럼 다 들어갔을 거예요. 다 들어가서 지금 시장 변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싼데 얘기만 하루에 100번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고도 이게 저점을 만들 때 보게 되면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오늘 보니까 또 신용은 다시 17조 8천억대 또 꾸역꾸역 올라가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예탁금 보강되는 속도에 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신용 올라오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심리가 신용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전 심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거 순식간에 한 절반 날라갔네. 안 되겠어. 이거라도 어떻게 더 써야지. 차라리 지금 40% 날아갔다가 지금 신용을 써서 다시 하게 되면 원금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원금처럼 보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에셋으로는 부채를 빼지 않고. 네. 근데 신용 쓰시는 분들이 거의 그래요. 네. 이걸 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타격을 받아서 이제 현실화되긴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그러니까 차라리 절반 남은 거 이거 기회를 찾지 않으면 난 회복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쓰셨던 분들이 더 공격적이세요. 근데 이게 문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이 레버리지에 늪에 빠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들이. 근데 이거를 또 시장이 가만 미스터 마켓이 너무 많이 팔아서 신용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미안해 하고 저 돌려줄까요? 제가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탈탈 털어먹는 게 특히 한국 시장은 더 그렇더라고요. 되게 궁금한 게 왜냐하면 저희 시장이 2017년에 우리나라가 엄청 좋았고 18년에 완전 1년 내내 빠지고 그 19년에 기간 조정을 계속 하고 막 오르락말락 하다가 하반기? 코로나 맞아서 그냥 하반기에 1900 간 거니까 그것까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라도 조금 근데 코로나 맞아서 완전 극점을 만들고 올라왔잖아요. 그 말씀하신 게 그런 극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 같은데 제가 주변에 저도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요 극점에서는 절대로 주식을 못 사더라고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 극점을 가는 과정에서 각도인처럼 사는 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극점에서 참 어렵거든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어중간한 데서 내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한 일주일 사이에 30%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좌가. 그런 순간 한 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예전의 기억도 또 당했네 이런 생각할까 봐. 차라리 그냥 아예 확실하게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돼서 좀 거의 민기적하고 보고 있는 건데 근데 보통 보면 그때도 신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장이 약간 안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숏텀 랠리 비슷하게 약간 좀 괜찮아 아니면 이제 기관행보래도 계속 뭔가 시도하면서 바닥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러다가 뭐 하나 이제 이런 때 이제 사건들이 하나가 터지거든요.
그게 그 지난번에는 코로나가 됐던 네. 뭐가 됐던데 앞서 잠깐 지점장님 얘기하셨듯이 저는 불안한 게 또 하나 유럽 쪽이에요. 다음 주 가서 ECB 기준금리 올리는데 올리는 거 가지고 그대로 편안하게 지금처럼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독일만 보고 또 그러면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태가 에너지 쪽하고 뭔가 연결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쪽에서 뭔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여름 끝나가고 이제 가을 겨울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열심히 지금 천연가스 모으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비축유 방출, 독일은 가스 모으고 있고 이게 왜 이럴까? 여기는 물가 안정, 여기는 지금 당장 그거보다도 겨울 나기가 지금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막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극변의 시기에서 그러니까 뭔가 편하지 않은 거죠 이 상황 자체가. 근데 거기다 이제 금리를 한 단계 올리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나 시장 상황들이 이거를 특히 아까 남유럽들 쪽 스페인은 벌써 두 자릿수 찍었습니다. 어제 CPI 보니까 10%대가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이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취약한 게 뭔가 터져요 또. 그래서 이걸 한번 쓰나미처럼 확 만들다 보니까 그게 불안한 거죠 지금은요. 뭔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대표님은 불안하신 채로는 주식을 안 살 것 같다. 일단 지금은. 네, 지금은 그런 때로는 차라리 뭐 기간 조정을 오래 걸쳐서 이런 거 다 몸으로 맞겠다.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 봤는데 괜찮다. 이런 안도의 시간까지 가려면 좀 걸리거든요. 상황들이. 그것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살짝 고개 들어서 우리 악재 충분히 받았어.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꿈틀꿈틀 거리면서 이게 웨이브를 막 움직일 때 그런 때에서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네. 굉장하시네요. 지금 제 주변엔 다 물렸다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아니 물리고도 왜냐하면 누구나 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도 하시고 뭐 장사를 하시고 하니까 그래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 누구나 우리나라 평균 저축률이 12%인데 그러니까 100만 원에 12만 원씩 남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를 요즘에는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물린 건 다 물렸고 어쩔 수 없고 그건 이제 지난 일이니까 네. 새롭게 생긴 이 돈을 그래도 지금 사야 되는 거냐 파란이 있을 때 아니면 이 12만 원이라도 내가 또 모았다가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답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네. 물린 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예. 네. 그건 어떻게 뭐 저는 이 가격에서는 물리는 게 정상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서 솔직히 물려도 말해서 네. 이 정도까지 떨어뜨리면 어떻게 안 물려요? 물려야지.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 치고 20-30%씩 지금 안 물린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한 적게 물려도 한 20% 가까이는 다 물렸고 지금 한 30% 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유명한 선수는 50% 물린 네. 사람도 있어요. 미국 주식 잘 못해가지고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날고 기는 분이었어요. 네. 이름난 날고 업계에서 이름만 되면 바로 알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그러면 다 죽지 속 썩어가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복할 거라고 다 믿음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도 이런 가격의 주식 사가지고는 안 물렸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은 손실을 보면 그 손실에 대한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훈련된 사람 뭐냐면 더러워 죽겠네 이러면서 병신 죄송합니다. 스스로한테 이렇게 못하나? 계속해서 자기를 체크하죠. 근데 그건 있어요. 기다리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때가 되면 올라온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분들에게 개인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개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또 이 얘기하면 개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중요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큰 돈은 좀 장기간 보유했을 때 벌어요. 네. 좋은 기업을 잡고 꽤 오랫동안 끌고 가는 사람의 연평균 수익률이 꽤 높아요. 대체적으로. 단타 매매한 사람들은 그때는 덜 아프고 이렇게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소위 말해서 몇 배짜리 수익을 내는 거는 힘들어요. 기업이 몇 배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에서 물릴 수도 있지. 물론 경제 위기 오면 한 번 더 당하겠지. 경제 위기 오면 나는 왜 그랬을까? 또 후회하겠지. 나 2,300에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는 하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 이렇게 싸고 좋은 기업들을 살 수 없다면 떨어져도 전 못 산다고 봅니다.
더 떨어진다고 해서 살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기 시계열로 사기에는 정말 좋은 때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시면 저보다 최소한 한 20% 가까이 싸게 살 수 있는 주식들이 지금 질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긴 시계열로 보면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나중에 1, 2년 지나서 보면 왜 그 가격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걸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재작년 2월과 3월에도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2월달, 3월달 1450포인트 떨어졌을 때 정말 무서워했거든요. 밖에 있으셨던 분만,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만 찬스라고 생각해서 들어왔고요. 안에 계셨던 분, 직접 투자를 하고 있었던 분은 정말 망했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그때였고, 지금은 서서히 말려주기니까 굉장히 힘든 구간이죠. 1년 내 빠졌고 언제 오를 거라는 기약도 없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앞이 캄캄하게 보이는 때는 맞아요, 분명히. 근데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이 정도면 많이 빠지지 않았나? 뭐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그 코로나 때 터졌을 때 폭락했을 때를 말씀하시니까 그때 장을 살린 거는 원하죠. 돈을 엄청나게 풀어내겠다라는 공격적인 뉴스가 그렇죠. 나오면서 들어오게 된 건데, 이번에는 정반대 사이클이고, 그래서 연준이 자산을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못하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마를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대마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어제 나왔던 그 인플레이션 잡아도 축소는 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싸게 잘리면 안 하죠. 예, 자산 축소를 안 저, 한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게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하고 조금씩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긴축은 하죠. 긴축은 하죠. 그쵸. 금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금리는, 네. 저는 9월 달이면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5bp 정도의 금리 인상은 시장이 버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는 일상적인 거니까, 일상적인 흐름으로 가면 이 혼돈의 시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대만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지금 다들 확신 못 하잖아요. 그리고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연준이 마치 정말 6개월 전만 해도 비둘기 중에 상비둘기 아니었습니까? 파월이 비둘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번에 표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믿었지. 넌 탈을 쓴 거야. 넌 매가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나 진짜 매거든? 나 좀 믿어줘 하는 게 지금 연준의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먹혀서 모두가 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되면 평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 시기까지는 한 9월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근데 오늘 9.1% 나왔던 그걸 분해를 해보니까 결국은 유가 관련이 제일 높아요. 네. 그렇죠. 그 압도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어제 미국 시장 안 빠졌나요? 유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건 100bp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유가는 떨어졌어요. 이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못 올라간다면 뭐 시장이 받아들이겠죠. 물론 여기서 다시 튀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유가를 잡는 거로 인해서 잡히면 이번 일주일 지나서는 평화의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이번 일주일은 연준의 태도를 체크하느라고 시장이 거기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유가가 잡히느냐가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꾸준히 하나증권의 그 레피키 님이 꾸준히 자료 올리더라고요. 매일같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와 매우 친한 네네. 옆에 앉아 있는 계속 사람입니다. 0.24%, 0.36%. 왜냐하면 핵심은 휘발유예요. 네. 유가 중에서도 핵심은 휘발유인데, 그렇죠. 지금 정제 시설 가동률이 94.5%입니다. 근데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에 앞서 이제 우리 ESG 관련했지만 ESG 관련해서 좌초자산 생각되면서 투자가 없었습니다. 정제 관련 시설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풀가동 아닌가? 95%면 풀가동을 해도 가격이 쉽게 안 떨어져.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히. 근데 어찌되었건 이런 풀가동 상황이고 누르는 상황이 누르려고 하는 모든 에너지가 성공을 해서 정말로 유가가 떨어지고 휘발유가가 떨어지면 네, 시장은 조금 마음의 안정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가격이 이게 지금 솔직히 저희가 가격만 보고 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실제는 또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가동률 94%, 그러니까 가동률이 최근에 좀 낮아진 겁니다.
뭐 정기 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낮아졌는데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게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공급이 나올 데가 없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공급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비축유예요. 전략 비축유. 네. 이거 지금 쏟아내면서 이거라도 지금 막으려고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비축유는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채워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 나온다. 미국 큰일 나요.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또 탱크나 이런 거 다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게 수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또 계속 경기 부양하겠죠. 하면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간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아유 우리 성에 한 명 발생했어 봉쇄 이러면서 지금 계속 뭔가 명분 찾아서 이러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아마 이번에 GDP 발표하고 이제 떨어진 거 사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한 10월 때쯤 일어나겠죠.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이 나단 사면임 네. 이거 하시면서 이제 명분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까지 지금까지 관리했고 이제 클린 차이나 이제는 우리는 아픔만 보고 가겠다 하면서 뭐 기술 발전부터 오늘 보니까 또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오늘 또 무슨 대출금 관련돼서 이슈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재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뭔가 딱 재울 거. 그럼 그때부터 또 중국의 경기 부양과 함께 수요 확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유가에 자극할 수 있는 수요가 있죠. 지금은 약간 뭐 글로벌 침체 얘기 나오다가 반대로 중국 수요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거는 일단 공급 쪽은 전혀 얘기가 없어요. 공급 쪽은 그냥 그러려니 지금 아무리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사우디한테 좀 어떻게 뒤로 좀 뭐 어떻게 뭘 하든 무기 좋은 거 줄게 뭐 어떻게 하든 한다고 하더라도 100만 배럴 이상 못 합니다. 지금 증산한다고 하더라도 64만 배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증산한 게 30만 배럴이 다예요.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그래서 할게 그렇지만 시간 좀 걸리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죠. 또 찾아서 또 원유 찾아서 또 이쪽이 새로운 게 있었네 해서 개발하려면 또 시간 걸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공급 쪽보다는 이제 수요 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 온다고 쭉 밀렸던 게 이게 거의 뭐 10%씩 두 번 정도 밀린 게 이런 게 단데 공급은 계속 나오지 않는 이상에서 그럼 수요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이거 이제 체크하는 게 숙제인데 이게 수요는 뭐 저희가 보통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아까 IEA에서 나온 거 보니까 뭐더라 뭐 수요 같은 경우 2023년까지 주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뭐 23 그러니까 EIA 데이터 10일 걸로 보면은 네. 아직도 공급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미국 데이터로는 네. 아직도 세계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거기에 보면은 생각보다 비중은 되게 작고요. 네. 거기 데이터로만 네. 보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미국에서는 하반기에는 수요가 준다. 네.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유가도 이번에 낮추고 한 건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게 만약에 미국은 그렇게 보는데 네. 대신에 반대로 유럽은 하반기에 겨울 되면 빼야 되고 그렇죠. 뭐 중국 얘기도 있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수요 네. 쪽에 대해서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네. 해석에 따라서. 네. 그렇죠. 지금 유가는 잘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지금 정확히 저격해야 되는 핵심은 휘발유가 맞는 것 같아요. 미국 휘발유. 그래서 미국 휘발유가 가격이 예를 들자면 갤런당 평균 가격이 4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한 3.5달러까지만 떨어져 주면 상당 부분 미국에서 딴 나라는 모르겠고 네. 유럽은 모르겠고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인플레가 해소가 되면 연준이 뭐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금리를 움직이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금리의 평화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연준이 했던 이번에 사실 뺨을 맞아서 연준의 말을 못 믿는 거죠. 이번에 75p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또 맞을까봐 덜덜 떨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번 번을 빼면 대체적으로 얘기한 대로 행동하긴 했어요. 네. 연준이. 근데 연준은 지금 우리한테 정확히 보여준 게 실업률 4.5%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거죠. 네. 거기까지 금리 올린다는 것이고 4.5%보다 더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멈추겠죠. 그럼 뭐 명확하게 그런 시그널 뭐랄까 그 바로미터? 네, 바로미터를 우리한테다가 네. 내준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번 일주일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그 지점까지 가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너무 공포에 질려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그래 잠깐 잡혔다고 하자고요. 그래도 그 실업률 4.5까지 가는 과정은 그럼 그냥 딱 바로 가는 게 아닌데 금리를 계속 올리는잖아요. 그게- 금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자빅 베베. 아니 자빅 베베보다 더한 수준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 아직 열려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시게 100 하신 근데 그러면은 각도기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네. 자빅배배냐 아니면 자백이 뭘까요? 뭐 울트라인가요? 울트라. 그레이트 네. 또는 울트라. 울바 뭐 그거면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울트라를 한 대 얻어 맞았어요. 네. 그럼 울트라를 소화할 때까지 그 기간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가격 조정이 세게 있는 기간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간으로 버텨도 저희가 될까요? 어떻게 거는? 가격 조정 당연히 어느 정도는 요- 있겠죠. 있다. 예, 어느 정도는 있겠죠. 한 10%는 최소한 예, 있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스케줄대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적 같은 게 중요해지겠죠. 실적 이 정도인데 실적 이 정도 나오는 걸 이러면서. 근데 네, 지금 이번 제가 분기별로 지금 방금 열어보니까 그 CME 그 페드 와치는 100bp 인상 확률을 85.7% 오늘 아침보다 어제보다 더 올랐네요. 네, 더 네.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100bp 인상하면 일단은 조금 쉬어야 되는 거네요. 네, 시장은 만약에 한번 흔들리겠죠. 그러면. 네, 네, 그거는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않을 경우에 네. 이제 실적을 보면서 음. 가야 한다. 그게 더 중요한 게 9월 달이 그러면은 75로 나옵니다. 네. 그럼 거기도 이제 같이 밴드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버리죠. 자빅배배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일단 딱딱 치죠. 올라가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시장 한 레벨 더 다운되겠죠. 한 레벨 그 정도면 한 레벨 더 다운될 것이고. 그러면 사실 네. 지금부터 FOMC 때까지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네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이 파란의 일주일이 될지 이번 주에 결정 이미 다음 주 되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중까지 열려 있는 이 기간 블랙아웃 기간 전에 이미 시장이 소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해서 파란의 일주일이 되냐 평온의 일주일이 될 것이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근데 기억으로는 연준 인사들 발언이 추세를 만들지는 않았더라고요. 확인을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을 키워도 아마 빠지진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급락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했다가도 또 연준 위원들도 다 성향이 있는데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따라서 춤추긴 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 미국은 그렇다고 쳐요. 그래도 그나마 제일 체력이 되는 나라. 한국은 어떻게 됐냐. 이제 문제는 좀 포커스는 한국으로도 또 들어와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국이 왜냐면은 3,400 정도에서 네. 2,300인데 1,100포인트 가까이 됐는데 사실 이게 달러가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달러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거진 50%가 이미 사실 빠졌거든요. 거진. 네. 근데 이제 옛날처럼 원화 기준 반토막을 많이 얘기를 하려면 네. 1,700인데 그러면 달러 기준 한 70%쯤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그렇죠. 지금 IMF 리만도 아니고 IMF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정도로 과연 우리나라의 상태가 안 좋은 거냐에 대한 의문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네. 솔직히 이제 어제도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50bp 인상 한국 네. 최초로 네. 이 얘기 나오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아유 불확실성 해소다. 해소일까요?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해소보다 우리도 빅빅빅 갑니까? 아니, 한국도? 이거보다 저희는 이걸 받아들이는 저희 개개인의 한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은 어차피 다 자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또 이제 수출과 또 이제 다 해외 지향적으로 바뀌는 기조다 보니까 저희가 내수를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내수가 아예 완전히 초라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또 상당한 또 심각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를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볼 겁니까? 그러면 그나마 만약에 이제 체력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 내수 쪽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수란 게 없어진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된 것 같아요. 내수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보통 주택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주택 거래량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가 언제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0년이요? 2013년이 거래량은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고 바닥에서. 이 최근 들어서 2020년. 그렇죠. 20년. 2020년이 네. 주택거래량 최고였죠. 그러니까 규제하기 전에 그때부터가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지수대나 그러니까 반대로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 사람들이 영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들어왔으면 솔직히 그때 이자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돌아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들어왔던 보니까 뭐 주변 후배들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 사야 돼. 어머 이건 지금 사야 안 돼. 뭐 만화의 이러면서 제목이죠. 네, 예. 이러면서 했던 친구들 한 40대 밑에는 거의 다 그랬더라고요. 그때 다 해서 그래서 뭐 좋은 데 해줬죠. 차라리 전세 사는 것보다 그게 나중에 가면 낫더라라고 얘기를 해줬죠. 근데 지금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후폭풍으로 다가오게 되면 일단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 나오죠. 그러면 아까 저희 가처분 소득이 12만 원 얘기하셨죠. 저축률이 지금 10% 초반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지금. 예. 통계는 그런데 이제 또 다 다르니까 디테일은 사람마다. 좀 다르죠. 네. 네. 통계가 또 확 꺾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럴 수 시작하게 있죠. 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비용이 네. 더 늘어나는데 네. 게다가 또 나머지 외식 물가부터 모든 게 다 이렇게 점프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이랬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내수란 거는 아예 실종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취약한 상황 쪽에서 또 걱정하는 게 그거죠. 뭐 하나만 또 툭 터지면은 바스락거릴까 봐 이게 좀 걱정인 거죠. 이게 모든 게 시작이 그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네. 이제 원리금 상환 대출을 받았어도 30년 만기 뭐 이제는 40년 만기까지 나와서 이제 조금 그 한 위원님 말씀하신 저축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주변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기존에는 원금 상환을 미리 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정해진 것만큼만 갚다가 최근에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가계부채가 가계신용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잔액 자체가 네. 갚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금리도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냥 주식 그냥 지금 좀 줄이고 빚을 좀 더 갚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식으로 진 빚은 당연히 갚아야죠. 주식으로 진 빚은 주식으로 진 아니죠. 빚은 당연히 아니, 갚아야죠. 그게 예를 들어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인데 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아시죠? 있어요. 예, 무슨 네. 말인지 네, 네, 아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아직 금리 올라가는 게 본격화 안 됐다고 봅니다. 네. 1년이 지나야 본격화되니까 아마 3, 4분기나 4, 4분기부터 본격화 될 거라고 코픽스 생각하고. 잔액이라 아직 좀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4, 4분기 되면 깜짝들 놀라실 거예요. 기존 금리보다 거의 느끼면 더블 이런 정도로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깜짝 놀라실 건데 뭐 그게 생활비로 커버가 안 되면 월급으로 커버가 안 되면 갚아야 되겠죠. 예, 그 월급으로 커버가 안 된다면 이자가 근데 이자가 된다면은 뭐 저는 주가 한 회복하고 나서 그때 그걸로 갚으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에 주식을 내동댕이 친다? 물론 이제 비싼 거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네. 비싼 주식도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비싸지 않고 괜찮은 기업이라면 굳이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갚는 게 낫습니다. 남의 남의 돈으로 돈 벌었을 때 네. 보통 저희가 레버리지로 해야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승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써서 이렇게 하면 되고 하는데 이건 지금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상황에 맞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만 보면서요. 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전체 가계 신용 잔액에서 줄어든 부분이 네. 예금은행이 더 줄어들고 네. 그 이제 예금은행에서의 신용대출이 줄어들고 음. 비금융기관, 은행이 아닌 쪽에서 받은 대출은 여전히 늘어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양극화 기조가 있고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먼저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주가 수익률이 연금리로 이자율이 이미 지금 웬만하면 다 4%가 넘어가 있고 5%, 네, 6% 그렇죠. 가면 주가로 수익률로 5, 6%를 당장 기대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 좀 갚고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문제는 이분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언제 파느냐? 꼭 바닥에 팔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금리도 보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내가 이걸 이러려고 주식 하나 싶어가지고 항상 보면은 내가 팔았더니 또 저점이네 이렇게 나올까 봐. 차라리 지금 거의 뭐 여력이 그러니까 손해겠죠 아직까지도 만약에 주담대로 받아서 지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차라리 노동소득의 소중함을 느끼고 차라리 갚아 나가는 게 낫지. 지금 여기서 무리했다가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면 되지. 그러니까 말은 다 똑같아요. 버티면 되지. 근데 버티면 돼지의 끝에가 항상 안 좋게 정리가 되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지금은 팔 때 아닙니다. 그래도 팔아요. 그러니까 2,300에서 파는 게
혹시 1,700에서 안 팔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반토막 나는 장이 오면 거기서 누구나 다 판다 이런 잘못하면 거기서 판다니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들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면 저 욕하면서 팔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엇박자가 나면 네. 예를 들어서 100bp를 한 번에 인상하고 그러면서 실적이 하반기에 내려갈 경우 그런데 그 사이에 금리는 더 올릴 거잖아요. 분명히 한국은행도 이제 올리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연말 갔을 때는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가 있을 텐데 지수가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으면 대표님 말씀하신 그 안 좋은 상황이 진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출을 쓰지 말자는 주의고 제 고객 중에 신용 고객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명인가 밖에 없어요. 제 고객 중에서는. 진짜 영어 우량 고객. 못하시는군요. 네, 영어 못하시는 겁니까? 저는 영업을 못하시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주식 해야 돈을 많이 벌.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자는 입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아닌 거고요. 제가 이제 20년 경험해 보면서 언제 파는 심리가 더 오냐면 마지막 순간에 파는 심리가 딱 요렇습니다. 야, 세상이 망하게 생기고 나 망하게 생겼어. 이거 여기서라도 요 돈이라도 건져야 돼. 맞습니다. 요 돈이라도 건지지 않으면 나 큰일 나. 네. 하고 던지면 그 바닥에 지지는 딱 그 심리예요.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을 했고 많은 분들의 행태가 딱 그렇거든요. 이거라도 건져야 돼. 이때가 바닥에 지지는 딱 심리거든요. 혹시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좀 쉬셔야 돼요. 좀 그때는 오히려 매수를 쉬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도를 쉬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히려 숨고르게 하고 조금 아예 눈을 감고 안 보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심리라는 거, 특별히 공포심이라는 건 사람의 이성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공포심이 이성을 좌지우지해요. 이성보로 자꾸 내 공포심을 빨리 해석해 라고 얘기하는 거, 뭐 두뇌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뭐냐면 내 공포심이 이성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내 공포심이 해설이 돼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죠. 이성적으로 정확히 맞거든, 내가. 무서운 이유가. 예.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매도 결정을 하면 보통 좋은 매도 결정은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정해지지 않은 가격에 가슴이 휘둘리면 파도를 보고 내 마음이 찰랑찰랑거리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폭풍이 와도 단단한 배는 뚫고 나가더라. 막 폭풍이 막 배를 뒤집어 싸서 야 이거 죽었구나.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배하고 같이 침몰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파도가 멈추고 폭풍이 멈추고 해가 뜨면 정말로 그 파도에 휩쓸려서 없어진 배들이 있고 딱 살아남아서 계속 꾸준히 자기 도착지를 향해서 가는 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배를 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대표님 이거는 되게 이제 너무 수학의 정석 같은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성문 종합용어 같은 거니까 지금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무 단기적이긴 하지만 네. 공매도를 금지할 것처럼 정부에서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대만이 며칠 전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 대만에서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했다는 말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게 뭔가 단기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아주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도 보이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 혹시 어떻게 지금 보세요? 느낌상. 네. 제 느낌으로는 안 합니다 지금. 지금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왜 나올까요?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당국자들한테. 왜냐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액션을 좀 보여주려고 뭔가 툭툭 던져놔야죠. 그러면 자꾸 이러면 네. 떨어지는데 네, 이럴 때 뭔가 우리는 액션 할 거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예 구체적인 액수까지 공개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증시안정기금 10조 7천억 네. 뒤에 딱 있으니까 무슨 일 나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인께 무슨 일입니다. 무슨 일 나면 네. 좀 아직도 일이 난 게 아닌가요 지금? 이 정도를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미치겠어요. 네.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일이 났는데. 예, 지금 나서 뭔가 좀 정보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솔직히 논란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공매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놀이터예요. 저희 놀이터. 네. 보고 있으면은 이건 좀 심했어요. 근데 그거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냥. 네. 왜? MSCI 들어가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죠. 네. 거기다가 자꾸 외환시장,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의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 좀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공매도 금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험악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계좌만 트고 주식 한 번도 안 했는데 공매도부터 때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받아줄 애들이 없어요. 네. 계속 요즘 저는 이 얘기만 들으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게 열불이 터지는데 공모펀드가 전멸했어요. 네. 얼마냐면 50조입니다. 네. 그럼 비율로 3%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나라 다른 나라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모 자산조사 한 군데가 그보다 많았습니다. 그렇죠. 2007년 6년 그렇죠. 잘 나갈 때.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한 10몇 프로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시가총액 한 대비. 회사에선 그때는 규모도 더 컸지만 네. 매매도 아주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영향이 엄청 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매도를 쳤으면 미쳤네. 밸류에이션 안 봤어? 쟤네들 공매도 치는 거? 내가 받을게 하고 받아주면서 가면 무서워서 공매도 못 때리죠. 네. 못 때립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그 공모펀드가 상당히 강했으면 이렇게까지 가격이 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받쳐주는 세력이 없는 거는 진짜 미치고 한장 활딱 뛸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MSCI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 그럼 선진국 세력한테 더 공매도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이거 수급의 주체들을 조금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정말 네. 필요하다. 근데 지금 공매도는 막으면 그건 임시 방편 수술이고요. 이걸 세워놓으면 공매도 세력이 있다고 해도 시장이 방어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방어 진지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진 상태거든.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 이 부분은. 그래서 제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펀드 하시던 분들한테 왜 우리나라 이렇게 공모펀드가 안 돼? 물론 당연히 수익률을 못 내서 안 됐지. 네. 수익률을 못 내서 안 됐는데 좀 자유롭게 좀 매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좀 놔줬으면 좋겠어. 현금 100%도 갖다 주식 100%도 갖다가 채권도 갖다 뭐도 갖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좀 할 수 있게. 주식형 펀드는 주식을 70% 이상 담아야 돼.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벤치마크야. 벤치마크 공모 펀드는 액티브 펀드고 액티브 펀드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공간이 없이 패시브형을 만들어 놓으니까 벤치마크 간다는 건 사실 패시브잖아요. 그렇죠. ETF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너희가 도대체 뭘 잘하는 건데. 2002년, 2007년도 가치주장세 와서 그때 반짝했지. 그 이후로 2013년인가 그 이후로 공모펀드 중에 초과 수익 내는 펀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펀드가 자연스럽게 죽고 전부 ETF로 넘어가서 내가 알아서 하지. 내가 각자 도생해야지. 각자 도생이 됩니까? 그냥 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연기금도 문제가 있죠. 연기금 네. 산정 방식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제도권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예. 김 대표님께서 좀 실컷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이런 게 또 좋은 게 있군요. 예. 근데 솔직히 아마 지금 공매도 금지한다고 그래도 얘네들은 기한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기존에 해놓은 공매도는 유지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누가 총대를 메고 야 이제 공매도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여력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도 하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비롯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방안들도 지금 솔직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죽인 거예요, 솔직히. 그래놓고 저희가 할 말도 없는 상황들인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일단 잘못된 건 막아야 수도꼭지 좀 잠가야죠. 그 다음에 좀 방안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네. 저는 솔직히 공매도는 지금이라도 나중에 이거 언제 정리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하나요? 진짜 사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네. 그러면 공매도 했던 애들 와 이제 나올 때 됐네 배부른데 거기다가 공매도 그럼 여유 있게 나와도 되겠네 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지금. 네. 한다고 해서 바로 공매도 못하니까 이제 바로 정리 쇼커버링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사실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정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쇼커버링이 있으면 네. 공매도를 마음껏 절대 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은 네. 쇼커버링이 없다라는 거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도 되겠거니. 근데 이제 그걸 막으려면은 이제 얘기하신 게 필요한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은 그런 단기적인 기대도 당위적으로는 해야 되나 네. 기대하지 말자 이런 얘기신가요? 지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네, 항상 저희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네. 네, 액션은 후행적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러면 출렁임 나오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일조를 하겠죠. 네. 그때는. 근데 미리 소 안에 있는 거 보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도기 지전에 어떻게 할까요? 공매도 많은 보시기에도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단기적으로는?
경험에 비추어 보셨을 때. 그런 것도 강요를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제로권에 계신 분입니다. 너무. 말하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좀 빠졌으면은 뭔가 제스처가 나와줬으면 좋긴 하겠어요. 네. 이 정도면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한번 빠지면 2002년도 3월 달에도 그랬는데 저 그때 계속 계산한 게 뭐냐면 3월 달에 이상하다. IMF하고 거의 비슷하게 빠지네. 그때 이제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그때 빠졌던 1400 정도 수준이 IMF 그 난리 나던 600포인트 뭐 이런 500포인트 깨지는 그 시점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지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막 계산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소환하면서 IMF 때 PBR은 얼마였고 PER은 얼마였고 도대체 이거 막 이렇게 계산했던 생각이 나는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빠지면 무섭게 그런 계산까지 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죠.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파국이 나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2002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정도 상황은 사실 아니죠. 한국 기업들 체력도 좋고 2000년도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20년 전하고는. 네. 자 보고 있으면은 솔직히 그냥 각도기 지점장님 마음이에요. 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미치겠어요. 이런 거 왜 여기까지 놔둬? 네. 근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 주가를 보고 있으면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렇게 놔둘 때까지 뭐 했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정도로 너무 처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들이 드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그렇다고 바닥을 만드는 패턴이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거든요. 기다리면 언젠가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데 단서가 많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막연한 거거든요, 이것도. 뭐 한 지나고 나면 2024년 뭐 다시 사이클 오고 하게 되면 2년입니다. 그 사이를 그냥 버텨야 된다고. 그리고 또 아까 지점장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큰 돈은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은 타이밍 맞고 사이클도 맞고 그래서 보통 제가 보니까 한 3년 정도 갖고 계시면은 딱 맞았을 때 수익 크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년, 5년까지 안 가더라고요. 한국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는 5년 가게 되면 타이밍 늦습니다. 근데 요건데 저희가 보통 생각하듯이 미국의 뭐 S&P 500이나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서 이렇게 쭉 갔었을 때 뭐 10년, 20년도 가죠. 네, 이렇게 가서 저희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저희는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버는데 파는 게 중요해요. 20년 동안 갖고 있어서 먹은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 아닌가요? 하나 한국에서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거랑 자꾸 강남 아파트랑 비교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남은 거 가지고. 딱 그거 하나죠. 그죠? 네. 20년 먹은 거는 네. 전자 하나죠. 아니죠. 한국 대표 주식들 다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수익률로 비교를 20년을 먹은 종목, 왜냐면 현대차도 그렇고 뭐 20년을 대략 한 10배 정도씩 오른 주식은 많습니다. 네. 10배 정도는. 네. 근데 이제 아마존처럼 뭐 1000배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근데 아마존은 그렇대요. 1000배 났는데 3번인가 4번을 90% 빠진 적이 있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 사이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한번 본질로 넘어가면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큰 규모의 회사니까. 올해 뭐 2분기까지 실적 좋았고 3분기 뭐 꺾인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4분기부터는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오겠죠? 그때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정말요? 인텔 안 믿기를 연준하고 인텔 안 믿. 인텔 저도 2년을 속아가지고요. 네. 제가 이 사파이어 레피즈를 처음 이야기한 게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가을에 이걸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 얘기를 안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기가 찬데 이번에는 수동소자 문제라서 조금 시간이 좀 짧게 걸릴 것 같다고 해요. 뭐 설계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나오면 이제 DDR5 붙여서 달아야 되고 삼성전자의 D램. 그러면 교체 수요 클라우드들의 교체 수요 상당할 것이고 당연히 DDR5는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고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그 반도체 비트 그로스 좀 증가되지 않을 것 같고요. 웬만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를 봐서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평택 P3 공장이 아직 설비가 완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장비가 없어서. 그런 걸 봐서는 내년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고. 그럼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가격이 크게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면 실적 훼손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정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디지털 기기를 앞으로 안 쓸 건가? 아니면 덜 쓸 건가? 라는 걸 감안해 보면 디지털 기기의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메모리의 수요와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TSMC의 1년치 실적 전망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요 대표 기업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를 유지해 줄 거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가 커버링하는 한국의 실적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60조, 70조, 7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내년에 큰 훼손이 없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깨질 거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철강, 화학 이런 시크리컬은 좀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철강 가격도 상당히 많이 둔화되고 있고 모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도 스프레드 나빠지고 이러면서 그런 정도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의 지점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기업들 실적만으로 봐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박살이 나고 아주 지옥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우리가 유도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한전 적자가 줄 거라서 아마 시장 전체 이익은 줄기 힘들 거예요. 한전이 올해 30조 적자 나는데 내년에 그거보단 줄겠죠, 적자가. 아니 그럼 다른 기업들 전기료 더 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줄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네, 그러니까 쌤쌤이어도 한전이 워낙 덩치를 올해 적자에 10% 넘게 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인텔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텔이 왜 계속 지연시키는지를 생각해봤더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인텔은 벌써 일단 엔비디아한테도 밀렸고 그 AMD는 쳐다도 안 봤어요.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그 솔트레이크 그거죠. 그거랑 같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을 보게 되면 되게 거창해요. 거기다가 뭐 우리 파운드리도 하겠다, 뭐 유럽 가서 짓겠다, 뭐 거창한데 이거를 다 끌고 갈 자신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러면 또 거기다가 IT 비트그로스도 지금 유축되는 거 이거 여러 가지 다 나오는 상황 쪽에서 이렇게 총대 메고 들어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인텔은 그냥 희망의 끝을 너무 잡는 것 같아서 인텔 회사 자체가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그래서 그쪽 말고 아마 제가 강동기 점장님 그때 말씀하셨던 거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성장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줄지 않습니다. 이제 사이클 맞아서 그 폭발적인 게 성장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로봇부터 뭐 무슨 이제 자율주행차가 그냥 로봇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차가 아닙니다. 로봇의 개념이 탑재된 모빌리티예요. 자율주행차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내연기관 우리 내 차 왔으니까 이거 자율주행 되는 건데 뭐 스마트폰을 삑삑 열어가지고 거기 타가지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알아서 옵니다. 나한테 오고 거기서 내가 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예 핸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자율주행차는. 그러니까 완전히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그럼 자율주행차가 판단을 할 때 로봇이 판단을 할 때 모든 데이터를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하는 장치가 뭔데? 메모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물론 이제 CPU 좋은 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CPU 좋다고 해서 모든 판단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연산작용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물들이나 모든 주변 데이터들을 다 저장하고 필요한 거는 이거는 연구 저장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끊으라고 그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 알아요, 그런 것도. 근데 어쨌든 하나 얘기를 안 드렸는데 네. 그 2분기 한국 기업 실적은 조금 꺾일 것 같은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4, 5월 달에 셧다운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셧다운이 풀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장률을 올리려고 드라이브를 엄청나게 걸 걸로 예상되잖아요. 만약 2분기 성장률이 예상하는 것처럼 1%밖에 안 나오면 정말 골 때리거든요, 중국이. 그러면 그 부분은 한국 경제의 나쁜 요인이 아닙니다. 네. 실물에서. 그거는 또 긍정적인 면으로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미국 선물 또 빠지죠. 지금 분위기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네, 곽상준 신한금융투자의 강북센터 지점장님과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열심히 얘기해봤는데 사실 뭐 연준도 물가를 몰랐고, 뭐 사실 채팅창 방 분위기도 안 좋지만.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지금 이 물가와 이 금리를 연초에 예상했던 사람들, 6개월 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 없었거든요.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온 지 두 달도 안 됐어요. 네. 지금은 뭐 리세션은 확정하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국입니다. 사실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욕해서 수익률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욕하세요? 욕 100번 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진짜. 욕해서 살아나면 좀 좋겠는데 안 그러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 체크하고 이런저런 논의를 해보면서 살아남는 방법을 계속해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지점장님과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이셨습니다.